금 지금 사도 될까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아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 고민일 겁니다. CBS 뉴스가 2월 26일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5,104달러, 우리 돈으로 746만 원을 기록했다고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2025년 3월에 3,000달러를 돌파했고 10월에 4,000달러를 넘었는데 이제 5,000달러까지 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더 미쳤습니다. 신한 레버리지 이은 선물 상품이 5개월 만에 6배가 됐고 코덱스 금 선물은 4개월에 3배가 됐어요. 아, 작년에 살걸 이런 생각 드셨죠? 그런데 또 생각합니다. 지금 사면 고점에 사는 거 아냐? 너 무 많이 오른 거 아냐? JP 모건은 뭐라고 합니까? 2026년 4분기까지 온스당 5,055달러, 740만 원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2027년 말에는 5,400달러, 790만 원까지 간다고 예측합니다. 그럼 지금이 고점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오늘은 이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금이라는 게 뭔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금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녹슬지 않고 썩지 않으며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역사상 채굴된 모든 금을 다 모아봐야 수영장 3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달러나 원화처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채굴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금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1980년 오일 쇼크 때 금값이 치솟았고 2011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붕괴 우려 때도 급등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살짝 올랐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과거의 모든 위기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현재 금값 상승폭이 과거 어떤 위기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 수준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위기의 정체가 뭘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각국 정부에 미친 빚더미입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선진국들이 채권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정부가 돈을 더 쓴다는 건 결국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고, 채권을 계속 찍어내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재정 정책을 더 강하게 펼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일본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던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엄습한 거죠. 둘째는 미국 정치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CBS 뉴스와 여러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연준 파월 의장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고 그린란드를 두고 유럽과 외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고 유럽 국가들에게는 관세를 위협하고 있죠. 미국 내부적으로도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국의 과잉 진압 문제로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각국이 달러를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1980년대 초반이나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금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셋째는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전쟁, 분쟁, 국가 간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불안할 때 금을 찾습니다. 뭔가 불안하면 금을 사는 게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세계 곳곳에서 불안 요소가 터져 나올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건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한몫합니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대고 있으니까요. 미국 연준만 해도 매달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8천억 원씩 새로운 화폐를 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예요. 돈을 계속 찍으면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식료품도, 전기요금도, 자동차도, 집도, 주식도, 그리고 금도 오릅니다. 같은 양의 물건을 더 많은 돈이 쫓아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금값을 밀어올리는 더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6%에서 8%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은행에 돈을 맡기면 고작 3%에서 4% 정도밖에 안 줍니다. 국채에 투자해도 비슷해요. 4% 남짓한 이자를 받는데 인플레이션은 7%씩 달리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매년 3%씩 돈의 가치가 증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떼고 나면 더 심각해지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실질금리라는 겁니다. 달러를 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한테 맞아 죽는 겁니다. 저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상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매력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그 역할을 해온 게 바로 금입니다. 물론 주식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S&P 500 지수가 16% 올랐으니까요. 부동산도 방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부동산에 재산을 묶어두고 싶냐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아시잖아요. 그 끔찍한 부동산 붕괴를 겪고 난 뒤에 중국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부동산에 저장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임대부동산 말이죠. 구매력을 지키고 싶은데 임대용 부동산을 사서 관리하고 세입자들 상대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걸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화 몇 개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달러 가치 떨어지는 걸 지켜보면서 금값 오르는 걸 보는 쪽을 선호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임대부동산과 실물 금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금으로 구매력을 지키는 게 훨씬 덜 신경 쓰입니다. 임대부동산은 관리할 게 많지만 금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니까요. 2025년에 금이 65%에서 66%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인플레이션이 65%였나요? 아니죠. 그럼 뭔가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금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만 본다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금융자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금 투자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금값을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빠르게 밀어올리는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은행들과 각국 정부의 금 매수입니다. 이들이 실물 금을 쓸어 담고 있고 당분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저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걸 싫어합니다. 가족, 친구, 취미, 열정을 희생하면서 하기 싫은 곳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을 유지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죠. 그런데 중앙은행 간부나 정치인 또는 그들의 친구나 가족이라면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수백만 달러, 수십억 달러가 생깁니다. 우리는 일하는데 그들은 안 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돈이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봐 정치인 친구, 나한테 20억 달러, 그러니까 2조 9천억 원짜리 국방 계약 하나 줄 수 있어? 오, 물론이지. 계약 따내는 거 축하해. 보너스로 2천만 달러, 290억 원 챙겨. 가짜 어린이집 하나 차릴래? 그럼 300만 달러, 44억 원 줄게. 대신 나한테 표 찍어주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불공평하지 않나요? 우리는 죽어라 일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속이면서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준과 미국 정부가 이런 게임을 미국인들하고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너희 자원 내놔, 너희 노동력 내놔, 그럼 우리가 달러 좀 찍어줄게. 불공평하죠. 다른 나라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전 세계를 격분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2천억 달, 우리 돈으로 약 290조 원을 벨기에 브뤼셀에서 동결시킨 겁니다. 일본에서 280억 달러, 40조 원을 동결하고 영국에서 310억 달러, 45조 원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에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동결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순식간에 동결당할 수 있구나. 그러니 달러를 보유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대신 금을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까? 미국과 친한 나라들도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과 안 친한 나라들은 제재를 당합니다. 그러니 각국이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중앙은행들이 금으로 몰려들면서 금 수요가 폭증하고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중앙은행들은 금을 순매도했습니다. 금을 보유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당시 세계 경제는 호황이었고 금 같은 안전자산의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그때는 미국 정부도 지금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09년 이후 중앙은행들은 매년 일관되게 금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2009년에 세계가 대공황으로 빠져들어야 했는데 대신 우리는 전례 없는 돈 찍기를 선택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시작한 겁니다. 결정은 이거였습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추락하는 것보다는 느린 인플레이션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 일본이 사실 2001년에 양적 완화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그걸 따라했고 이제는 영구 정책이 되어버렸죠. 왜냐고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양적 완화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걸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금 강세장에서는 금이 저점 대비 8배 정도 오른다는 주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년대 강세장에서 금은 약 662%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약 252달러, 그러니까 37만 원에서 1923달러, 280만 원으로 올랐죠. 약 7.6배 움직임입니다. 그럼 8배가 일반적일까요? 역사적으로 금 강세장은 폭발적일 수 있고 7배, 8배 또는 그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환경은 어떤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부채 위기입니다. 이게 상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는 금이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실질금리가 급격히 양수로 돌아설 때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경제적 고통이 컸죠. 1980년대 초반을 생각해 보세요. 정책이 너무 공격적으로 긴축됐습니다. 연준 기준금리가 20%를 찍었고 실질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금 내러티브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공공부채와 민간부채 모두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부채 수준이 높으면 금리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한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뭔가 깨지거나 부서지기 전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환경을 검토해보죠. 중앙은행들이 더 많은 돈을 찍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은 예스입니다. 2026년에 금리 인하가 더 있을까요? 현재 파월 체제에서는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기 후보자를 안 칠 겁니다. 소문에 따르면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서 CIO,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를 지낸 릭이라는 사람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도 슈퍼 비둘기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찍는 걸 좋아하고 금리를 낮추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파월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러니 2026년에 금리 인하가 더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각국이 달러 보유고를 금으로 바꾸고 있나요? 예스입니다. JP모건 분석을 보면 중앙은행들이 분기당 평균 585톤씩 금을 매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양입니다. JP모건의 수석 베이스 및 귀금속 전략가인 그레고리 셰어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3분기에 투자자들과 중앙은행의 금 수요가 약 980톤에 달했는데 이는 이전 4분기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명목 가치입니다. 2025년 3분기 평균 금값이 온스당 3,458달러, 우리 돈 505만 원일 때 약 950톤의 수요가 발생했는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90억 달러, 159조 원입니다. 이전 4분기 평균보다 90% 높은 수준이에요. JP모건은 금이 전체 글로벌 금융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분석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약 2.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레고리 셰어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금의 비중이 약 1%포인트 증가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비중이 4%에서 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2.8%인데 4%에서 5%로 간다는 건 거의 2배 가까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더 생길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인 이상 그린란드 갈등, 유럽 관세 위협,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일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살까요? JP모건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중앙은행 수요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금값이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도 2025년 3분기에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던 것에 고무되었습니다. 지금 금이 온스당 5,104달러, 우리 돈으로 746만 원입니다. CBS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놀라운 성장은 2026년 내내 쉽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하락을 제외하면 금값은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 2026년 4분기까지 평균 555달러, 740만 원, 2027년 말까지 5,400달러, 790만 원을 예상합니다. 금 강세장이 있고 슈퍼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 붕괴가 옵니다. 이번 10년 안에 붕괴가 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온스당 25,000달러, 3,650만 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만 달러, 1억 4,600만 원, 심지어 100만 달, 14억 6천만 원까지도 역사적 패턴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과 실물 투자죠. 먼저 금융상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해서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ETN은 상장지수 증권인데 비슷하게 증권 계좌에서 거래됩니다. 둘 다 실물 금을 직접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금 가격을 따라가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리하죠. 클릭 몇 번이면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ETF나 ETN 같은 금융상품은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냅니다. 여기에 1년의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서 누진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 ETN에 투자해서 3천만 원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일단 기본 세금 15.4%면 462만 원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니까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추가 세금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수익의 20%에서 30% 가까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ETN이나 ETF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연간 수익 실현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애은 ETN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5천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올해 2천만 원어치만 팔고 내년에 나머지 3천만 원어치를 팔면 종합소득세 합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ISA 계좌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인데 금융상품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과 금 ETN 수익을 상계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실물금과 은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고요? 세금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실물금과 은을 사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보유세도 없습니다. 팔 때 세금이 완전히 없어요. 금이나 은은 엄청나게 오를 때 30배, 40배, 50배도 오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은이 30배 넘게 올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승률이 더 가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두세 배만 올라도 ETN의 15.4% 세금은 부가세보다 훨씬 큰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물금은 어떻게 사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금을 사러 가면 반지나 골드바를 매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살 때 10% 부가세를 내야 하고 금반지 같은 경우 세공비도 추가로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 10% 이상 금값이 올라야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KRX 금시장,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여기가 핵심인데요.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물을 찾지 않으면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증권 계좌로 거래하는데 실물 금의 세금 혜택을 다 받는 겁니다. 다만 0.3% 안팎의 수수료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10% 부가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국내외 시세 차이입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보통 1%에서 2% 정도 비쌉니다. 어떤 날은 국제 가격 대비 지나치게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국제 금 시세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KRX 금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지 않을 때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부자들이 금은방에 오면 기본 단위가 10억부터 시작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금 1kg가 7천만 원 정도였고 은 1kg가 60만 원대였습니다. 그때는 1억만 써도 꽤 넉넉했죠. 지금은 은 100kg를 사려면 5억을 줘야 합니다. 금값과 은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을 보면 부자들은 한 번에 10억 단위로 삽니다. 세금이 없으니까 큰 돈을 여기에 파킹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는 은을 16톤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4톤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사서 지금은 16톤입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은이 아직도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 한켠에 쌓아둡니다. 금은 변하지 않고 은은 약간 변색되지만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은은 변색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투자할까요? 재테크 차원에서 주식보다 안전한 금이나 은을 사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은 보통 10돈 정도가 기본입니다. 한 돈에서 10돈 사이죠. 10돈이면 지금 850만 원 정도 합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요즘 1kg도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하니까 부담이 돼서 요즘은 100g짜리, 그러니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되는 거를 여러 개 사신다던가 아니면 크게 투자하실 때는 M은 1kg에서 2kg 정도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KRX 금시장에서 1g 단위로도 살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물의 또 다른 장점이 나옵니다. 심리적 방어입니다. ETN이나 ETF 같은 금융상품으로 투자하면
주식처럼 매일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면 팔고 싶고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실물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거나 땅에 묻어두면 눈에 안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KRX 금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증권 계좌에 있긴 하지만 주식처럼 매일 들여다보지 않으면 가격 변동에 덜 흔들립니다. 금은 뭐 변하지 않고 음은 약간 변색되지만 그게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좀 오르면 막 팔고 싶어지고 또 내려가면 막 불안한데 실물로 보유하면 그런 심리적 압박이 덜합니다. 2019년에 은 1kg가 64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600만 원입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죠. 하지만 2019년에 금과 은에 투자했던 사람 중 지금까지 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0,000명 중 50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 ETN이나 ETF 같은 금융상품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가격이 크게 조정되거나 오랜 시간 횡보할 때 버티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요. 은을 왜 사? 주식 사야지. 이런 말들 말이죠. 사람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조정과 횡보가 오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금이든 은이든 실물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방어가 되는 게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힘들 때 보트피플들을 생각해 보세요. 보트피플이라는 건 나라가 어려워져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나라 화폐를 들고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으로 가면 그 돈은 종이 조각입니다. 쓸 데가 없어요. 하지만 금덩어리 하나 들고 가면 그게 종자돈이 되어서 나중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임머신이 생겨서 2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뭘 들고 가겠습니까? 금밖에 없습니다. 50년 전 달러는 지금 못 씁니다. 지금 달러를 가지고 50년 전으로 가도 못 씁니다. 50년 전 달러를 가지고 지금 와도 못 씁니다. 화폐는 항상 변해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화폐가 결국 가치를 잃거나 바뀌어 왔어요. 지금 화폐 시스템이 다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를 잘 안 사주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 위안화, 모든 화폐 시스템이 변곡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풀 수 있는 한계까지 왔어요. 화폐 시스템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화폐를 다시 개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자들과 중앙은행들은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화폐는 결국 바뀌었고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도 임계점에 왔다. 곧 있으면 큰 변화가 올 텐데 인류 역사에서 계속 가치를 보존했던 건 금밖에 없으니까 금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 종로 같은 데 가면 금은 빵에 금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 시세가 500만 원 정도인데 마진 붙여서 520만 원에 팔아야 하는데 지금 600만 원을 불러도 구할 수가 없어요. 프리미엄을 30%에서 40% 정도는 줘야 도매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은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은 아직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은은 충격적입니다. 쓸어 담는 주체가 많습니다.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거의 4,000톤을 쓸어 담았을 겁니다. 단일 주체로 보면 역대 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업용으로 미친 듯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600만 원? 비싸다, 안 살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산업용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은을 안 살 수 있나요? 비싸다고 안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야 합니다. 전기차 만드는데 은이 들어갑니다. 은 가격이 100배가 뛰어도 어차피 사야 합니다.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런 걸 비탄력적 수요라고 합니다. 가격에 따라 산업용 수요는 탄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산업용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AI는 계속 발전하고 전기차 시대는 점점 늘어나고 방산 쪽 군수 산업에서 모든 게 첨단화되면서
드론 반도체에서 미친 듯이 은이 쓰입니다. 은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실버바를 사겠다는 사람이 100명이 있었고 시장에 실버바가 150개 정도 존재했습니다. 다 사고도 50개 남으니까 적정한 거래가에서 거래가 됐죠. 지금도 똑같이 100명이라고 쳐도 산업용 수요로 다 가져가서 유통되는 게 5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은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죠. 신한 레버리지은 선물 상품 같은 걸 보면 하루에 17%, 18%, 20% 뛰는 걸 봤습니다. 지난 9월 이후 단 5개월 만에 6배가 올랐고 코덱스 금 선물은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3배가 됐습니다. CBS에 따르면 은도 금요일에 처음으로 $100, 14만 6천 원을 돌파했고 월요일 아침에는 $109, 15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투자 수요는 잠깐 수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횡보하거나 조정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산업용 수요는 무조건 써야 합니다. AI 발전이 여기서 끝날까요? 군사적 부분의 수요가 줄어들까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까요? 아니죠. AI 발전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산업용은 수요는 앞으로 4년에서 5년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갈 게 뻔한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실물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은 가격이 변동성도 커지겠지만 오를 때 정말 무섭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은 가격이 190% 정도 상승했습니다. 과열이라고 보기에는 투자 수요가 많이 늘긴 했지만 그 정도로 많이 늘지 않았어요. 투자 수요는 거의 비슷한데 은이 부족해서 가격이 뛴 겁니다. 은 통장이나 은 관련 ETF 거래량이 1년 만에 300%에서 400% 정도 늘었습니다. 퍼센트만 보면 열광하는 것 같지만 주변 친구 100명 중에 AAN 투자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 어렵습니다. 과열이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투자 수요는 적은데 이 정도로 미치게 오르는 건 공급과 수요의 비탄력성이 완전 미스매치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앞으로 4년에서 5년 동안만 봐도 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펀드 매니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가장 과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매매는 뭐냐? 45%가 금이 요즘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금 매매가 과열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인 이상 국내외 정세, 국제 갈등이 정리될지 아니면 더 심각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CBS가 보도한 금 5,104달러, 746만 원 돌파는 많은 전문가들이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2026년 4분기 5,055달러, 740만 원, 2027년 말 5,400달러, 790만 원을 예상합니다. 과거 패턴상 8,000달러, 1,170만 원도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장기적으로는 25,000달러, 3,650만 원, 더 나아가 10만 달러, 1억 4,600만 원까지도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법정화폐 시스템은 도전을 받고 있고 이건 과정입니다. 거래는 법정화폐로 하지만 저축은 금과 실물 자산으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KRX 금시장이나 실물 은이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아껴온 자산, 이제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금과 은은 수익률보다 먼저 불안을 이겨내고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성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기준을 하나씩 갖춰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